오늘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이 김동완 선생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금까지 국학에 대한 전문 연구를 한 20여 년, 30여 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국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책은 아마 지금까지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국학 논의를 정리하시고 또 일본과 중국의 국학 논의 이런 것들도 정리하셔서 아마 한국의 국학의 특성과 함께 한국의 국학에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한 권으로 요약해 놓으신 책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과 함께 김동완 선생님이 우리 사회 국학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시점에 역시 국학을 얘기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강좌를 해주겠습니다. 김동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좀 전에 임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과찬입니다. 저도 뭐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뜻깊은 강좌에 첫 강좌를 맡게 되니까 더욱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가 이제 30년 전에 올해가 국학연구소 설립 30주년입니다. 근데 이 국학연구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름을 가지고 고민을 안 했어요. 그때 몇몇 지금 활동하시는 학자분들입니다. 학자분들이 이걸 무슨 연구소로 할 거냐, 한국학연구소로 하자, 그러니까 체제분단적이고 민족연구소로 하자, 좀 약간 사회학적이고 인류학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도로뭉술하게 국학연구소로 한 겁니다. 그땐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쭉 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결정적으로 충격을 받은 게 언제냐면은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 이제 답사를 가게 됐습니다. 일본 답사를 갔는데 그때 우리를 안내해준 친구가 누구냐면 일본 학자예요. 그 친구는 한국에 와서 석박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부인도 한국 여자고, 그리고 지금 이제 리츠메이칸 대학의 교수로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를 쭉 안내를 하면서 잠을 같이 자고 그러는데 하루는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들은 왜 국학을 개인이 하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자식이 무슨 소리를 하나, 이게 제가 오히려 당황을 했어요. 왜 이런 소리를 하나?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이 국학을 국가가 하더라고요. 사실 이 국학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노로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의 국학을 차이니스 스터디지라는 얘기를 안 씁니다. 시노로지. 일본은 저페노로지예요. 제피니스 스터디지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네의 어떤 고유한 풍, 그리고 남들과 분명하게 차별이 되는 그런 요소를 강조하는 속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제가 중국이나 이런 걸 보면서 놀란 거예요. 이 국학이라는 건 개인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의 대규모적인 공공재 같은 거는 국가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국가가 투자해서 돌아오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국학이라는 거는 정신적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오랜 세월 국가가 팽개쳐온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도 방기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건 뭐냐면은 아까 사회를 봐주신 임창용 박사님하고 제가 이 중국에
자료를 찾으러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뭐 이렇게 중국엔 자료들이 많아요. 아직도 헌책방 같은 데 뒤지면은 그 많은데 하루는 이 자료를 사가지고 이렇게 택배 붙이는 데서 한국으로 이제 붙였는데 인천으로 이제 붙였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는지 누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저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책을 갖다 모아가지고 이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근데 뭐 옷 다 벗고 그때 이제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다가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여권을 다 뺏겼어요. 근데 저희가 민박을 했는데 그 민박 주인이 누구냐면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인데 엘리트예요. 나름대로 이제 회계사를 긴 세월 하시고 그 민박을 하시는데 그 양반 처남이 공안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어떻게 그걸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 양반이 우리에게 물어요. 왜 당신 뭘 그렇게 하러 다니냐. 그래서 이래 뭐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자료를 모으러 다닌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이거 70년대에 다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이 70년대에 자료 모음을 다 했다라는 것은 개인이 한 게 아닐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자기네가 거기서 물러간 지 30년도 안 돼가지고 이 중국을 갖다가 가면서 사실상 자료를 다 찾은 거예요. 근데 우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국가가 그런 걸 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연구기관이 그런 걸 합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가 보이지 않게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래 투쟁의 중요한 어떤 그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뭐 하나도 안 하고 오늘까지 와 있고, 아까 이사장님이나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민족이라는 얘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국학이라는 얘기 자체는 사실 우리 학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학풍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탈국가주의, 탈민족주의가 당연한 발전론상의 어떤 그 과정인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주제가 국학과 민족주의 만나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야말로 고리타분하고 하기 싫은 그걸 갖다 두 개까지 겹쳐놨지 않습니까? 국학과 민족주의.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릭 홉스봄이 만들어진 전통, 그리고 베네딕트 앤더슨이 상상의 공동체, 그리고 제1교포 2세인 이성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경제인이지 애매모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진 고대, 이런 책들을 써서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굉장히 재미를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인세를 많이 올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학자들, 이거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나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뜩이나 국가과 민족주의를 피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럴싸한 논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게 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어떤 학자분은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아주 뭐 직설적인 얘기도 하고 지금 누구나 다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의 학계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데서 국학을 얘기하고 민족주의를 얘기한다라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것은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역사적 경험을 보게 되면 우리 보수, 우리 우익이라는 게 어떤 우익입니까? 반민족적 우익 아닙니까? 민족을 배반한 집단입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진보가 뭐 남겼습니까? 그들은 민족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팽개친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사실상 우리가 국학과 민족주의라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로베이스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망이 없어요. 우리가 21세기 민족주의라는 건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민족주의가 어떤 반봉건 반외세 거기다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근대성 지향을 갖다가 그랬다면 21세기 민족주의는 뭐겠습니까? 거기다 세계화 지향을 갖다 집어넣으면 21세기 민족주의 되는 거예요. 결코 이 민족주의 없이 세계화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400년 된 미국도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끝없이 노력을 하는데 우리만 지금 뭐냐게 되면 중국이나 일본은 논리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확대 재생산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린 지금 뭐냐면은 그런 의견을 합의도 못한 상황이에요. 합의도 못한 상황.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걸 정상적인 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글이 길고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그냥 요약을 해서 빨리빨리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다시 국학이냐? 왜 다시 우리가 국학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네 단계로 그러면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할 국학은 뭐냐? 그리고 우리 과거 우리가 지나간 날의 국학은 어떻게 흘러갔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의 국학은 어떠냐? 그리고 다가올 날의 국학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국학을 한번 보면은 사실 이 국학을 아까 말씀드렸죠. 의도적으로 다 외면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국학이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구 교수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연세대 교수인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전통적인 문화 양상과 이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일체의 사상 체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정의한 거냐? 한국 민족문화대 백과사전에 정의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언제 나왔냐 그러면 1991년도에 나왔습니다. 초판. 근데 제가 이 뭡니까? 민족문화대 백과사전에서 국학이라는 어떤 그걸 갖다 쓸 원고를 쓸 교수들이 없었어요. 다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사를 하는 사람 다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황원규 교수가 썼습니다. 이 사람은 동양사라는 사람. 중국. 그래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정리를 하고 이만열 교수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학문의 지역적 대상을 한국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인문 사회과학에 속하는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 아주 애매하지 않습니까? 애매하고. 다음은 이제 지금 현재 연세대에 계신 백영서 교수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학술이다. 이거 뭐가 문제 잡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전통적인 민속 사상 문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국어 국문학 국사 등이 이에 딸린 이렇게 하고 또 금성국어사전엔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 언어 풍속 신앙 제도 예술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오히려 학자들의 정의보다도 사전에 나오는 게 조금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그럼 학자들이 그런 걸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자들이 욕을 안 먹으려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학풍입니다. 절대적으로 자기가 이 주변 학자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야 저거 이제 완전 국부주의자 됐다 저거 완전히 배타주의자 됐다 이런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두루뭉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의 국학은 어떠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의 국학은 불교나 유교와 대결하면서 일본 고유의 역사나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 더 금방 와닿죠. 이게 에도 시대 때부터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에도 시대 때부터. 그리고 어디까지나 일본인의 사유 속에 웅튼 일본의 문화 연구라는 점과 그 중심에는 신도가 굳게 서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 문화 정체성을 갖다가 말할 때 문화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집단의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정체성입니다. 근데 문화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뭡니까? 종교하고 언어예요.
그거는 절대로 쉽게 말살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문화 정체성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문화하고 언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일본 국학은 한마디로 뭐냐면 에도 시대 때 그 사람들은 뭘 눈뜹니까? 사실 국학이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탈조선, 탈중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일본 고유의 것이 뭐냐? 그 대상으로 삼은 게 뭐냐면 일본의 고사기, 일본 서기, 일본의 만엽집이에요. 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국학은 유학을 포함한 선진 제자학인 고학부흥과 맞물리는 것으로 한무제 당시 동중서가 유교를 국학으로 세운 이후 변함없는 전통이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2001년도에 아까 임 박사님 소개했습니다마는 인민대학원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중국 공산주의 이념이 희석되면서 흔들리면서 그 대타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뭐냐 그러면 유교를 찾는 거예요. 공자는 그 60년대에 그야말로 돌팔매 맞던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 한무제 당시 동중서가 유교를 국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뭘 시도하냐면 인민대학원에서 자 중국의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장. 도교와 관련된 걸 집대성한 도장, 또 속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이라는 건 도교 관련 책을 갖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는 대장경이 있지 않습니까? 또 속대장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국의 정체성인 유장이 없냐 이런 얘기예요. 중국이 얘기하는 게 그 유장입니다. 그 유장 사업을 갖다가 2002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이 생산이 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우리 국학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저는 이걸 먼저 전제를 해놓고 제가 한번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도죠. 소도, 현묘지도, 접하군생으로 표현되는 집단의 원형, 그리고 고유의 문사초를 융해하는 통학적 논리. 이 국학은 통학적 논리가 돼야 돼요. 이 중국은 이미 이걸 학문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인민대학교의 그 총장이었던 탕익이라는 학자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서양의 분석 학문이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문사초를 분리한 분석 학문이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줬지만 잃어버린 게 더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사초를 융해하는 거예요. 그걸 국학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삼국사기를 바라보는데 역사학적 관점만 가지고는 불가능. 거긴 국문학적, 철학적. 거기 들어있는 거 보십시오. 그 삼국사기는 유교적 질서 속에 정리된 책 아니겠습니까? 삼국유사는 불교적 정서 속에 정리된 거예요. 삼국유사 기편에 나온 게 다 불교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모르고 또 문학적인 표현, 문학적인 사상을 모르고 어떻게 그걸 갖다 우리가 바라보냐. 그래서 중국은 이미 문사초를 융해하는 그런 통합적 논리의 국학을 이미 학문으로 만들어 놓았다. 우리는 그런 속성, 우리 국학의 속성이 뭐냐?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덴티티 없는 국학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별성이, 그리고 세 번째 연속성이. 그럼 우리가 뭐 3000년 역사, 4000년 역사 이렇게 반만년의 역사를 거스르면서 그것이 끊이지 않고 침잠해 왔든 어떻든 간에 그것이 과연 존재하느냐. 그리고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학은 폐쇄성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개방성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충족된 인문학적 사상, 개념과 현상이 바로 국학이 되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죠. 이 문사철은 고전학의 근본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고를 선도하는 학문입니다. 전근대 사회까지 동북아의 국학으로 통용화되는 사용된 게 바로 이 문사철이고, 지금 오히려 이 중국은 다시 문사철을 갖다가 하나의 국학이라는 학문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후주 국고학이나 에도 시대에 형성된 일본의 국학 성향을 보아도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된다는. 근데 우리의 어떤 기존의 국학이 어떠냐 하면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역사 이해하고 똑같아요. 이 기존의 연구 속에 나타나는 국학의 상하는 삼국시대에 못 넣습니다. 우리 역사 인식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제가 냉철하게 여기 뭐 역사학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역사학적 기술 방법으로 볼 때 우리는 고구려는 태조왕 이전이 전설입니다. 지금 백제는 고이왕 이전이 전설이고 신라는 내물왕 이전이 전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동명성황으로 박사학위 뭐 석사를 논문을 쓴다, 박사 논문, 이게 안 돼요. 주제 설계가 안 됩니다. 전설을 어떻게 역사에서 쓰냐라는,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고조선이 어떻고 부여가 어떻고, 이 말이 되겠어요. 이 우리 현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학 황원구 교수는 1단계 실학시대의 어떤 국학, 실학시대의 어떤 우리 자주의식을 조금 보려고, 그러나 실학은 결코 우리 자주의식이 없습니다. 우린 여태까지 중고등학교 교과서 이런 데서 실학 그러게 되면 우리 자주정신, 절대 우리 자주정신이 없어요. 그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일제 침략기 때 우리 국학자들이 이제 그 고게 된 거예요. 2단계, 3단계를 해방 이후 이루어진 국학연구 분위기. 해방 이후에 국학연구 분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고 이만열 교수도 태동기, 삼국시대 역사기록, 뭐 고구려의 여러분 아시죠? 유기, 백제는 서기, 그리고 신라는 국사. 책들이 지금 안전해집니다만은 그런 어떤 기록의 모습 속에서 태동기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미기는 조선 초기 새로운 문화운동, 특히 이제 세종 때에 그런 어떤 문화운동이 이렇게 되고, 발전기는 조선 후기 실학으로 보는 겁니다. 이만열 교수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짬뽕 시켜가지고 이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고대,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그럴싸하게 6단계로 늘려놨습니다. 근데 거기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국학을 설명하면서 구현하는 거예요. 현재 한국학은 종래의 국학이란 좁은 범위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까 정 대표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민족주의나 이런 걸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국학을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 좁은 범위의 국학이 뭐 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전통문화를 현대사에 접목시킴에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또 이건 또 그럴싸하게 해놨고, 지금처럼 한국문화가 그 독자적 성격을 상실한 때도 유사일에 처음 겪는다. 이것도 그럴싸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학의 자료수집과 현대적 번역 등에도 국가적인으로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좋은 거죠. 뭘 번역하느냐는, 아까 제가 중국이 2002년대 이 인민대학 거기서 유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얼른 뭡니까? 한국 유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국학이 한국 인문학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국학연구자, 정치가, 사회지도층은 심각하게 의식하고 국학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고, 아주 다음에는 그럴싸하게 해놨죠. 근데 또 뒤에 가면 뭐라고 이 사람들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국학은 거의 100년 동안 근대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국수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도 적어놨어요. 아니 우리가 국수주의적 성향을 보인 국학은 언제 했습니까?
좀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야말로 천년을 노예처럼 살아온 겁니다. 이는 근대학문이 시작될 때부터 생긴 민족주의적 영향을 강하게 되기도. 아니 근대학문이 어떻게 민족주의적인 성향으로 나타났습니까? 다 외세 의존적인 학풍 아니겠습니까? 현재 민족주의 정신을 버려서는 안 되지만 우리 민족 문화가 세계에서 최고라는 우물한 개구리식의 편협한 민족주의는 수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연 이런 걸 언제 했느냐. 스스로 우리가 자문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그럴싸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좀 이 문제가 있다. 혹은 모순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 지적을 해주시고 한번 그 조언을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국학의 성립을 뭘로 보냐. 나는 1909년 홍합나철이라는 인물이 국망도전을 외친 걸로 보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어도 정신은 있다. 그게 왜 그러면 그러냐. 말씀드리죠. 좀. 이게 근대 국학 성립의 정신적 토대가 된 외침입니다. 그리고 노예적 사관에서 우리가 자주적 사관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유불정신에서 현묘지도의 정신을 우리가 떼놨게 됐다. 그리고 한문호에서 국문호로 혁신하는 계기가 바로 이 국망도전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해보고 자 보십시오. 이 신채호는 국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선 상고문화사에서 부여만 등 12여 국 이름을 그 연역을 다 찾으면 다 단군 때부터 있던 칭호라 후세의 국학이 끊어져. 그 근원을 찾지 않고 다만 그 자취를 따라 그 이름은 이때에 나고 저 이름은 저때에 났다고 해왔다. 국학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신채호는 고려시대 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채호의 꿈하늘이라는 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학에는 비록 도움이 없지만 일방의 교문에 통달하여 조선의 빛을 보탠 불학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교를 불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학의 원효의상, 또 유학의 회제태계, 회제는 이언적이죠. 이언적이나 이 어떤 그 퇴계, 이런 옛것을 지키려는 이는 한문이 있으면 알아도 국문이 있으면 알지 못하고 새 것을 찾는 이는 양학이 있으면 알아도 국학이 있으면 알지 못하니 이런 탄식을 합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국학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더듬어 보면은 과연 과거를 볼 때 우리의 국학이 과연 뭐냐? 비참한 말이만큼. 제가 그래서 암흑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는 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거를 우리의 눈으로 보려는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노예예요. 우리가 노예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없고 또 나를 자신 있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남의 걸 이렇게 해서 바라보고 일로 돌아서 바라보고. 제가 그래서 천년의 질곡을 한번 이 자체가 장문의 글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천년을 어떻게 비참하게 살아왔냐. 내가 왜 천년을 얘기하냐면은 이 단재 신채호는 우리의 아픔의 역사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거의 자기 반성하는 글이 뭐냐면 조선 역사상 1000년대 제일 대사건이에요. 이 논문을 쓰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박은식도 1000년의 노예의 역사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망도전을 외쳐댔던 이 나철이라는 인물도 1000년의 아픔을 갖다가 그대로. 그러면 1000년의 아픔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중화의 굴레예요. 중화의 굴레. 이 중화의 굴레는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얼마 전에도 떠들어댔던 중국몽도 사실상 중화주의의 포장입니다. 이 화이분별의식이 처음으로 주나라 때 등장하지 않습니까? 서경에 나옵니다.
주무왕 때 화이분별 의식에 의해서 자기네는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이며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은 변들이고 노예다. 그리고 이게 존왕양의 이론으로는 춘추시대 때 등장하죠. 춘추시대 때 춘추 5패 가운데 가장 강한 게 제나라 환공 아닙니까? 제나라 환공이 존왕양의의 정신이 드는 거예요. 주나라 왕조를 높이고 주변의 오랑캐들을 물리친다는 이것이 공자와 맹자의 시대에 와가지고 용화변이가 되는 겁니다. 용화변. 이 공자, 맹자 아주 그럴싸한 이 철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아름답게 봐요. 아주 보편주의적 시각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간의 아름다운 본성은 이 중화인들만 갖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 오랑캐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오로지 중화의 그런 정신을 써서 이 오랑캐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중화의식의 공맹이 갖고 있던 이것이 한나라 때 와서 기미론이 되는 거예요. 기미론인 걸 알지 않습니까? 채찍과 곱비 아니에요. 이 기미론은 그럴싸하게 이 한나라가 그 흉노에 의해서 흉노에 너무 힘이 약했지 않습니까? 흉노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기미론을 가지고 강하면은 밀어버리고 약하면은 슬쩍 밀려나고 이런 기미책. 이 기미론이 사실상 당나라 때도 그대로 발휘되고 이것이 신중화주의 지금 네오시노센트리즘의 끈입니다. 이게 시진핑의 중공몽입니다. 뭐 1대1론이 뭐 이런 게 다 여기서 다 나와. 그러면 우리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천년을 흘러온 나무이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 과거 취인이라 과거 취인. 과거로서 우리가 인재를 뽑는다고 우리 역사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제도는 굉장한 거죠. 사실 과거제도는 인류 문명의 3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래서 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혁신적인 길, 문명사적 사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뼈아픈 그거예요. 이게 고려 광종 때 과거 추인이 되면서 과거 추인이 뭐예요? 그 과거 제도의 시험 과목이 다 유교 경전 아닙니까? 이게 1000년을 이어온 겁니다. 1894년 가보개혁 때 폐지될 때까지 1000년을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행세를 하려면 뭡니까? 유교를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치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대부, 벼슬아치가 되고 그래야 지식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일본을 비교해 보면 합니다. 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낙후된 그런 가치가 어느 날 갑자기 변했을까? 일본은 과거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도자들이 변하려는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에도 시대 이후 쭉 보게 되면 그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자기 고유한 게 뭔가라는 것 갖고 고민을 하는 시대. 우리는 안 그랬다라는 거죠. 보면은 시무시책. 여러분 그 고려가 서면서 고려 시대 때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뭐 10몇 조는 없어졌습니다만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뭡니까? 유교적 질서로서 모든 걸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뭐냐 하게 되면은 불교 정리가 아니고 이 팔관 정리되고 연등 정리되고 다 유교적 질서로서 정리시킨 게 시무 28조. 그리고 존주자 양의적. 이 존주자 양의적을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 응? 우리 역사에 그야말로 둘도 꼽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뭡니까 어떤 선비로 보는 정몽주가 좀 아닙니까? 우리가 시각을 냉철하게 보면은 중화의 굴레를 적극적으로 앞세워 씌운 사람이 정몽주예요. 그리고 정몽주와 같이 수학을 하고 조선을 건국했던 정도전이 동주조선을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조선.
조선 경국전에서 동주조선 외쳐집니다. 우리 조선이 세 개인데 단군조선과 유만조선과 기자조선이 있다. 근데 우리 조선은 기자조선이다. 왜? 주무왕으로부터 공해받은 그런 정신으로서 조선을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공자가 동주를 갖다가 건설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 조선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중화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도전이. 그리고 임진왜란이 벌어지면서 더욱더 제조지은의 어떤 그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준 그런 명나라,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그 은혜 백골로 안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송시열의 존주대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송시열은 이 사람은 누굽니까? 임금도 안 무서워하고, 임금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당시 자기 주변에 있는 표수라치를 무서워했겠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했겠어요? 이 사람이 오직 두려워한 사람은 누구냐? 주자예요, 주자. 그리고 벚꽃창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실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박지원이의 저 열아일기에서. 벚꽃창신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옛 것을 본으로 삼아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는 거예요. 위정척사, 이항로의 어떤 이게 의병정신의 중요한 어떤 기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올바른 걸 지키고 삿된 것을 물리친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이항로의 위정척사할 때 이 척사, 삿된 것은 뭐냐? 외세권만이 아니라 동학도 그렇게 본 겁니다. 이항로는. 그리고 동도석이 이 개화파, 온건개화파가 정신은 우리 것으로 하고 물질적인 이기는 서양 걸 끌어온다는 거. 그리고 급진개화파는 소도석이 아닙니까? 정신 서양 걸 끌어와도 된다. 또 서양 것. 이제 윤치원이, 이상전이, 기독교 계열의 인물들이 소도석이. 지금은 그걸 넘어서 난도 잡기 아닙니까? 어떤 정신이 우리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온갖인지 안 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법고할 때 지키고자 한 법고가 뭐냐, 또 지키고자 한 위정이 뭐냐, 지키고자 한 동도가 뭐냐, 지키고자 한 소도가 뭐냐, 이게 다 뭡니까? 소도가 기독교라면 나머지는 다 유교예요. 무너져가는 조선을 갖다가 조선이 왜 무너졌느냐, 그 무너진 원인이 되는 걸 가지고 다시 조선을 재건해 보겠다라는 이런 아픔입니다. 10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온 초유의 만국을, 그게 뭐냐면 종속에서 만국. 이제 중화의 노예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본격적인 일본의 노예로 변해요. 이 노예는 주인이 바뀌어도 감각이 없어요. 해방 이후는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미중유의 남북쪽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사관에서 남북쪽 해방이라는 걸 갖다가 처음으로 구한 게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자들 김교원 선생이에요. 그 뒤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우암 송시열의 글씨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까지 되고 해동건건 존주대의 아닙니까? 해동건건이라는 우리 조선이에요. 우리 조선은 주나라를 떠받들어온 어떤 그 대의 명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아주 보물처럼 이렇게 거대지 않습니다. 천년이래 이 조선은 단지 형식상의 조선일 뿐이지 정신상의 조선은 망한 겁니다. 어릴 때 벌써 머릿속에 노예 정신이 깊게 뿌리 박혀 평생의 학문이 모두 노예의 학문이고 평생의 사상이 모두 노예의 사상이다. 이와 같이 비열한 사회처에 누가 영웅자며 또 누가 유연자라고 나서는가, 누가 자기가 지식인 학자라고 나서느냐, 소위 충신자가 또 충신이라고 나서는 자는 누구냐, 그리고 공신자가 누구냐, 누가 내가 공신자로, 누가 명류자, 내가 이름 있는 놈이라고 누가 나설 것이냐. 한마디로 필경 노예의 지위일 뿐이다. 이 박은식 선생이
몽배금태조에서 한탄하는 겁니다. 과거 천년의 어떤 모든 게 우리가 노예의 삶 속에서 신치호는 대동제국사 서원에서 이런 얘기. 국사는 국민의 명경이라. 그렇죠. 국사는 국민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 없으면 국민이 무엇을 쫓아 선조의 참모습을 물어봅니다. 이 명경이 없으면 우리 국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의 연추, 이 아름답고 추한 것을 갖다가 상찬한다. 또 이 명경이 없으면 국민이 무엇으로서 국수를 보존합니다. 우리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지키냐라는 겁니다. 자존할 줄 알며 이 명경이 없으면 국민이 무엇으로서 타인과 비교할 줄 알겠는가. 이 신채호가 대동제국사 서원에서 참고로 얘기 드리면 이 신채호나 박은식은 지금은 뭡니까? 아주 소설가로 전락된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그 치열하게 조국 독립을 위해서 싸우면서도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냥 소리 그 이야기꾼 김경원이라는 사람은 배달료 교육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4년 경술에 통감대라우주 마사다케가 총리 이완용과 합병조약을 맺은 이 시조선이 519년을 흘러 대종선통 3년에 신해라는 건 1911년 아닙니까? 무창에서 혁명군이 이하여 청은 국절, 총도 망하잖아요. 신해혁명에 의해서 총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조선도 망하고 청나라도 망하고 애신강라시의 제호가 296년을 흘러왔다. 배달민족의 국명 국호가 남북강에 모두 끊어짐은 단군 이후 처음 있는 사건이야. 이 김교호는 신단민사 신단실기 이 배달료 교육사는 상해 임시정부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남쪽의 조선, 북쪽의 청나라가 남북조가 이게 뭡니까? 이게 남북조 사관이에요. 바로 과거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철저하게 뭐냐 하게 되면 이 발해시대 때부터 남북조로 인식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조. 그리고 이런 남북조 인식이 물론 어떤 제왕원기를 쓴 이순유에 의해서 발해를 가면서 처음 나타납니다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뭐냐 하게 되면 만주를 놓지 않았습니다. 역사 인식에서. 지금은 그러나 만주가 아니라 뭐 우리 그것도 지금 무한. 그래서 저는 이 천년을 노예로 살아오다가 우리가 어느 때 무엇이냐? 이 노예는 말이에요. 스스로를 못 본답니다. 그럼 노예는 언제 자기를 보느냐? 누가 때릴 때. 누가 막 개처럼 팰 때 자기를 본다. 천년을 뒤엎은 외침.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고 외쳐댄 게 뭐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홍합나철의 국망도전이에요. 우리가 동도석이 서도석이 20세기 초까지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망한 원인인 유교적인 어떤 중화가치로서 다시 뭘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우리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이게 있다라고 떠들어댄 사람이 홍합나철입니다. 이게 국망도전이에요. 이 정신의 본체가 뭐냐? 조선전기까지 흘러왔다 완전히 차단된 단군이 바로 그겁니다. 단군은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단군 계열과 비단군 계열이 치열하게 싸우죠. 그게 사실 조선조, 여러분 그 수서령이 있지 않습니까? 세조, 그리고 예종, 성종 이 3대에 걸쳐서 수서령이 있습니다. 어떠한 책들을 다 걷어들이라. 그 책의 제목을 여러분이 제목만 보게 되면 아 이거는 우리 고유한 가치하고 연결이 되는 책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목을 보고. 또 예종 때는 어떤 책은 갖고 있으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종교화가 대종입니다. 1909년에. 제가 이 종교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정신이 일제강점기 때
어떤 에너지로 추동을 했느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문화화가 역사민족주의, 어문민족주의 아닙니까? 사실 이 구호에 의해서 사실 민족주의 역사학이 자리 잡는 거예요. 김교원이나 박은식이나 신채호나 정인보나 안지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정신으로서 사실 역사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중화, 노예의 역사가 아니라 주인의 역사로서 우리한테도 이게 있었다라는 걸 비로소 보여요. 어문민족주의도 이때 창조됩니다. 이 집단에 의해서 사실상 한글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주시경, 이금록, 김두봉, 최연배, 이윤재, 신명준 다 이 정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투쟁화가 무장독립운동이에요. 만주에서 사실상 무기를 들고 대규모로 무장독립운동을 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집단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북로운동사예요. 서일, 김자진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외쳐댄 게 1917년 대동단결선을, 이 사람들이 외쳐댄 게 1918년 19년에 외쳐졌던 무호독립선언이 이렇게 이때 비로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은식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통사에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 문화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종교하고 언어다.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 말살 정책을 했던 1940년대 들어서 마지막에 시도한 게 뭐겠습니까? 이 우리 정신의 국수인 대종교를 없애는 것과 또 하나는 한글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대종교 지도자들을 일시에 가둬놓은 게 뭐냐? 1942년 이모년 대종교 지도자 일제 구속 사건이에요. 만주에서 다 잡아가지 않습니까? 21명을 동시에 다 근거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안희재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10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같은 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조선화학대 사건을 일어나요. 우리의 얼과 정신, 언어를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몸부림치 이관신 주식 선생. 이 사람은 상해 임시정부의 3파 역할을 한 사람. 어떻게 본다면 저는 김구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이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신규식이. 신규식은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 김구가 어떻고 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이 사람이 상해 임시정부를 사실상에 털 잡은 사람. 이 사람은 한국국이라는 책에서 선조들의 교화와 종법, 그리고 역사를 잃어버림이 망국의 근본적 원인. 그리고 신채호는 단군시대의 선인이 국교라는 겁니다. 민족사의 정화에 이것을 계승한 화랑을 종교의 훈이요 국수의 중심으로 신채호는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 그렇다 보니까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도 항일운동의 민족사적 의의를 3가지로 한번 추려보면은 항일 독립운동의 총본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와 이념을 넘어선 가치예요. 이건 기독교고 뭐고 할 것 없이, 여러분 이 한용운 같은 사람들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나철입니다. 그래서 한용운은 죽기 얼마 전에 나철에 대한 자서전을 쓰려고 그러다 죽은 사람이에요. 만해 한용운 선생이 단군 구국론을 재확인시켰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 보게 되면은 우리 민족의 위기가 올 때마다 고결된 게 단군이에요.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에 일제강점기 때. 나는 여기 우리가 종교의 어떤 정체성을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유일하게 변절 안 하고 끝까지 일제와 대항하면서 무너져간 게 대종교예요. 불행하게도 다른 여타 모든 기성 종교들은 40년대 들어 다 친일이 됩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자기 고백을 안 하죠. 우리가 친일파 개개인가, 우리 모든 종교가 다 친일이 됐습니다. 정체적 저항의 사표가 됐다. 정서적인 국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 불교를 넘어서 이건 우리의 정서죠. 우리의 상징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민족주의, 어문민족주의, 문화민족주의, 정치 외교틀의 중심적 가치가 바로 이 역할을 했다. 안창호가 대왕조의 높은 덕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 안창호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 아닙니까? 이 사람은 당시 일제강점기 때 미국에서 개천절 행사를 주도한 사람이 안창호입니다. 그리고 안창호의 기호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담배를 굉장히 좋아해요. 담배하고 또 하나는 단군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마루대청에 걸어놓고 자기가 맹세를 했잖아. 우리 황조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사 나라를 건설하여 자손 우리에게 전하셨네. 대왕조선. 중간에 이 올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은 생략을 하고 형제들아 자매들아 대왕조의 자손들 우리 형제자매들아 천번 죽고 만번 죽어도 변치마세 변치마세 대왕조 행한 충성 변치마세. 이게 안창호의 그겁니다. 그 이동희 이 이동희라는 사람 기독교 또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진단이라는 잡지에 보면은 개천절날 축사를 갖다 국무총리 자격으로 이렇게 꼭 지나게 합니다. 우리말로 또 이동희는 그 연해주 시절에 이 권업신문에 이렇게 좀 성제 이성제 성제라는 것은 이동희를 말하는 겁니다. 성제는 한자가 좀 틀립니다만 이시용 선생님도 성제지만 이 사람도 그건데 여러분 4242년 내로 포인 역사를 펼쳐진 역사를 우리 등에 걸머진 절통과 같고 통일되어든 우리 민족 과연 세계 제일이요. 상고사로 말하면 대왕조 단군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제사한 것과 같이 그때 하늘의 제사하듯 우리 조상의 유적권 단군께서 건축한 제톤이라는 지금 그 강화의 이런 걸 갖다가 이게 이동희가 이렇게 곡진하게 이렇게 뭐 개천절 축사부터 해서 쭉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단군이 바로 우리 근대 사상의 정체성이었다. 이걸 제가 말씀을 합니다. 저의 어떤 뭡니까 주관적인 그게 아니라 신채호의 수도 선교 남가 사상, 박은식의 국헌, 최남선의 불교 신도, 정인보의 조선을 그리고 안재홍의 한이나 태백진교, 안화의 종사상 그리고 이능화의 신교 등등에 보면 그게 다 중심이 단군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야 그럼 이게 과연 왜 이런 그 당시에는 그 이념이나 종교나 이런 걸 다 넘어서서 이런 걸로 했는데 왜 우리가 해방이 이 모양이 꼴이 됐을까? 라는 걸 우리가 자문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게 전도된 세상에서 이랬다. 우리가 뒤집혀진 세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마음이 아픕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미군정이 서면서 미군정은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종교라는 만주 세력을 철저하게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만주 목당강 감옥에 그거 다 어떤 게 잡혀서 있을 때 이 지도자들이 윤세복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시해가지고 어떻게 당시 러시아가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기 일주일 전에 이미 만주로 내려옵니다. 거기 어떤 그 간수한 사람이 우리 동포 중에 간수한 사람이 지금 아무래도 지금 뭐 이렇게 일체가 이제 정치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차하면 다 사용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중간에 다 도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개인 걸어서 달구지 타고 어쩌다 다 그렇게 그냥 참 비참하게 들어오고 뭐 친일 문제나 이런 게 하나 정리된 게 있습니다. 하나 없죠. 그리고 미군정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중심의 가치를 세우고서 적산가옥이니 뭐 모든 것도 기독교로 불화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국경일이든지 미군정 때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든 게 뭐냐면 목사 정치로서 그들의 어떤 자문을 얻고 해서 다 입혀나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체성 내셔널 아이덴티티건 퍼스널 아이덴티티건
국가 정체성이건 개인 정체성이건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완전히 붕괴가 됐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 이런 걸 알 기회 겨를도 없이 다시 혼란으로 들어간다. 국시. 저는 얘기하는 게 내셔널 폴리시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국시 그러면은 국가 국가 정책 혹은 국가 정강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이 심볼리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 가야 할 최고의 가치 덕목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홍익인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감춘 거예요. 그걸 우리는 외면한 겁니다. 보수건 진보건 간에 똑같이 이렇게 회색지대가 지속이 된 겁니다. 지금도 그대로 회색지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족을 얘기하고 국학을 얘기하고 이거 귀찮고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논리 갖다가 적절하게 다 희석시키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일본에서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 수정주의와 자유주의 사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주의 사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본 놈들이 과거에는 그 자기네가 패망 이후에는 자기네 그 어떤 지나온 걸 반성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그 메가던법이나 이런 거를 이게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하나하나 고쳐지는 거예요. 과거 패배의 역사가 아니라 긍지의 역사이냐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 우리가 잘못된 역사가 아니라 정당한 역사였다는 거 지금 그대로 끌고 온 이 역사 수준주의 또 자유주의 역사관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논리가 이렇게 우리가 되고 있잖아요. 방기된 가치, 지향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 예수 없이 세상의 공공재가 이미 우리는 없어요. 역사 인식의 식민성 지속. 그러니까 노예 있는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학문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학문은 수입학과 시비학만 남았다. 지금 뭐 수입학, 왜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떤 가장 장점이 뭐예요? 어디에서 학문 학풍이 일어나면 그걸 먼저 소개하는 거. 그걸 대학자 인정하는 거야. 지금도 똑같아요. 자립학은커녕 그러다 보니까 창조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라는 걸 갖다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학문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아까 그러다 보니까 국학이라는 개념도 자신 없이 다 두루뭉술하게 해버리고 민족주의 다 두루뭉술하게 조절 능력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다가치 사회, 다종교 사회, 다문화 시대에서의 조절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기준이 없어지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절 능력이 없어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사회가 한마디로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죄 짓고 들어가도 운 없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누가 자기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운 없어서, 재수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내팽겨진 가치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120년 전 1898년 이사벨라 보드비숍 이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보면 한국의 문학이나 교육체계 조상 숭배는 문화적 사유 양식이 모두 중국적 성격으로 중국 문화의 패러디라고 딱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1898년도에 그로부터 한 60년 지난 라이샤오와 페어뱅크가 공조한 동양 문화사 이게 1960년도에 나온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의 종속으로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 지난 1993년에 문명 충돌 세모론틴턴이 얘기하는 중국과 일본의 문명을 언급하면서 한국 문명은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한국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채호는 대동제국사 서원에서 일찍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국을 망하게 하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정론도 아니다. 학제도 아니다. 몇백 년 내 망피를 휘두른 노예 사가들이 이 나라를 망쳐놨다. 이 역사라는 건 그
시대 가치, 집단 가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다 이미 과거 노예의 근성, 주인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다 쓰러지. 가장 중요한 게 주인의식. 내가 누군가, 나는 나다라는 거. 근데 지금 우린 주인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지? 내가 나로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애매하게 떠다니는 거. 내가 그로서 살고 내가 너로서 살고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 없고 책임 없고 줏대 없는 거예요. 공공선회부재죠. 우리가 더불어서 합의해서 공동으로 지향해 가야 할 가치, 서로 더불어서 화해할 가치 자체가 뭡니까? 머리엄치가 남만한 겁니다. 이 염치 없다는 말은 과거 사회에서 가장 더러운 욕이에요. 그러나 지금 뭐 염치 없다는 건 아주 지금 뭐 손쉽게 이 머리엄치가 남만한 거니까. 이 폐륜을 저질러도 이 우리 모습. 그래서 천민자본주의가 이러다 보니까 이 철학 없는 자본주의가 뭐가 되죠? 사치, 방종, 마약, 향락 이걸로 치닫는다라는 거는 이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그 정도는 되게 개처럼 벌어서 더 미친 개처럼 쓰는 사회가 된다. 이게 우리 사회의 이 가치관을 잃어버린 이 슬픈 시대에 신채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 이전의 진리를 찾아합니다.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그리고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 조선이 되어간다는 거. 이의 특색이라면 노예의 특색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줏대가 없고 주인의식이 없다. 변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바뀌면 어떻습니까? 언제든 우린 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랬더니 신규식이 한국권에서 이렇게 칩니다. 치욕을 알면 피로서 죽음을 맞으시고 치욕을 씻으면 피로서 씻어야 할 것이다. 치욕을 진 자는 다만 피가 식었을 뿐 아니라 피가 없는 것이다. 치욕을 아는 자의 피를 알지 못하니 어찌 치욕을 씻어버리니 피가 있기를 바랄 수 있는 동포들이여 피가 있는 것인가. 그렇죠. 사실 내가 나의 어떤 이 줏대를 갖다가 침해당했다라고 해서 흥분하고 이런 거 없어요. 노예들은 뭡니까? 누가 우리 집 공격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왜? 주인은 자기 집 불 나면 지키려고 불 끄려고 난리 펴죠. 노예는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 제가 옆에 이렇게 써놓은 게 뭐냐면, 이 한국권을 쓴 신규식 선생이 1916년에 그 국망도전을 외쳐대고 1916년 자결을 하는, 9월산 삼성사에서 자결을 하는 그 홍합나철 선생이 죽음 앞에 이 들고 나간 만장. 전조 500년간 묻상 국사. 이 조선조 500년 동안 둘 없는 나라의 선비가 나철이다. 그리고 대교 4000년제 제일종사다. 우리 신교 역사 4000년에 최고의 종사가 나철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철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이 만장 쓴 거예요. 주도만장을 이 신규식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이 신규식은 한국 속에서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망증이 한심한 것은 화친사전을 보면 그를 잊어버릴 것이고, 선물을 보면 그를 잊어버릴 것이고, 백조의 칼을 오르만지면 그를 잃어버릴 것이고, 밤중에 돈을 주면 그를 잊어버릴 것이고, 심지어 우리들을 채찍으로 갈겨도 그를 또한 잊어버릴 것이고, 우리들을 어육으로 만들어도 그를 잊어버릴 것이고, 잃어버리고 말 것이니 잊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많고서야 국치, 이 나라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어찌 씻을 수 있느냐. 이게 그 신규식이 한국권에서 통탄을 하는 겁니다. 이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노예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문화교육학자 슈프랑거, 에투아르트 슈프랑거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문화적 이 교육을 통해서 각성시켜야 할 대중인간을 들이대는데, 그 대중인간이 노예 아닙니까? 그 대중인간, 그 노예는 한마디로 뭐냐?
한마디로 양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에토하르트는. 두 번째 뭐냐? 로버트다. 남이 하는 대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에토하르트가 얘기하는 그 노예 인간상, 대중 인간상의 전형적. 우리가 이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몽베금토주의에서 박은식 선생은 육체의 고통은 잠시다. 영혼의 어떤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날의 국가 한다는 얘기하면 희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보는 역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낙관이냐 비관이냐. 그런데 우리 모습 돌아가는 거 보면 비관 아니겠습니까? 우리 꿈이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개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그저 그냥 떡 하나 더 먹으면 고기 한 근 더 먹으면 희낙낙 한 포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파트값 어제보다 얼마 올라가면 그거 가지고 그냥 희열하고 난리 나는 거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립을 넘어서 상징을 세워 분열을 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징주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의 어떤 더 큰 가치 속에 융해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 가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판되는 거 아니에요? 몸통을 세우고 좌우를 넘자. 우리한테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좌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은 국가, 역사의식이 서면 좌우는 없어지는 겁니다. 누가 죽일 놈이고 누가 살릴 놈이고. 가치를 세워 분단을 넘자. 통일도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아름답고 정체성이 있어야 통일의 정당성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가치가 저들보다 못할 때 우리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는 다행히 지금 북한이라는 집단 자체가 언어라는 것은 뚜렷하게 세웠지만은 지금 굉장히 혼란한 겁니다. 우리만이라도 그런 걸 세워서 통일의 어떤 능동적인 주역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실내에서 있고 열려진 창문으로 모든 바람이 들어오나 나는 그 어떤 바람하고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결코 나는 종교 팔아서 조국은 안 살겠다. 이념 팔아서 조국은 안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더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백범 친구 아닙니까? 백범이지 나이 소원에 보면 나는 공자석과 예수 이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으로 숭배하거니와 그들이 아파에 세운 청당 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데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종교 팔아서 조국 사회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지금 현 사회에서 상당하게 우리가 그래요. 이 김구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해방 후에 단해 윤세복 선생을 바로 당주동이에요. 여기가 여기에도 있었고 이때 저기 어딥니까 중국 저동에 있고 그럴 때 이 찾아와서 늘 얘기가 뭐냐? 우리 민족, 우리 배달민족 치고 대중교회 다닌 사람 누가요? 국교적 정서로 받아. 김구는 이 캐더리가 아닙니다. 캐더리.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동북아 시대로 저는 이 동북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신교의 주도권은 동북아는 신교 싸움이에요. 국학 싸움. 신교. 이 일본은 이미 우리의 신교를 갖다가 신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를 토대로 한 국학을 만듭니다. 지금 중국은 유교를 가지고 국학을 세우려고 하지만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 이 동북 쪽에 홍산 문명이 일어나면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걸 공자의 가치로서 1000년, 2000년, 3000년을 앞서 있는 문화를 끌어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산 문명, 뭐 천하 제1촌, 천하 제1문명 떠들 때는 이 중국도 이제 그 변화가 지금 조금씩 그리고 국학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중국은 국학을 논리화시켜서 그걸 갖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개념도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국학이라는 게요. 이 싸움에서 뭐냐 하게 되면
우리보다 더 힘센 호랑이가 있을 때 우리 고슴도치가 되는 논리가 국학입니다. 너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죽는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군들이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응? 너희들이 우리를 무력으로 침략해서 무력으로 삼켰으니까 너희들이 얼마만큼의 고통을 받아. 이게 무호독립선에 나와. 통일의 능동적으로 통일도 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문화의 Y밴드 구축이 됩니다. 지금 뭐 요새 한창 유행하는 백년도라는 거 조지 프리드만은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중국이 무너질 걸로 보고 일본이 뜰 걸로 보고 그리고 분명히 뭐냐면 통일이 10년 정도면 올 거다. 한반도의 통일 그 사람은 조지 프리드만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통일에서의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국이 들어가는 게 만주다. 만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북아 시대에서 만주와 연해주를 묶는 Y밴드를 만들지 못하면은 우리가 동북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물론 통일이 전제가 돼요. 그거의 어떤 중요한 논리적인 틀이 국학이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이 김구 선생님,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데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게 바로 뭐냐게 되면 나의 소원의 핵심입니다. 이 문화민족주의 어떤 자긍심을 갖다가 마음껏 바라보는 잘 사는 나라를 위하여. 이거 선진국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자각하면 됩니다. 그 주인의식의 정점에 국학이라는 진정한 양심의 말입니다. 그 노예근성을 우리가 떨쳐봅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예식.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게 토대가 안 되면은 정의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서로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정의 토대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누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신교식의 한국국에서 모두 양심을 잃어버린 까닭이라고 했다. 우리가 망한 게 왜 이렇게 우리가 망한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양심이라는 거는 인간 가장 내부적인 어떤 뭡니까 가치에서 우러나는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잃어버리게 됐다. 그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노노 게시편에 나오는 거 또 순자 왕제편에 나오는 거 다 뭐냐 하게 되면 더불어 어떻게 하냐. 제가 일부러 뭐 조소왕의 삼균주의, 홍익인간, 뭐 신지비사 이런 건 안 썼습니다. 오히려 우리 동양의 유학자들이나 또는 그 서양의 어떤 학자들 이 묵자 사상은요, 묵자의 겸해설 같은 거는 우리 고조선 문명의 홍익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겁니다. 이게 이 묵자하고 공자는 완전히 다르죠. 이 공자의 인이라는 자비 사상은 차별적 사랑.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귀족적인 사랑이라면은 이 묵자의 그거는 무차별 사랑이에요. 무차별 사랑. 여기 그 묵자가 얘기하는 흠천하질이 제천하지. 천하를 이롭게 하여 흥하게 하고 천하의 어떤 거의 해를 갖다가 없애버려서 이 묵자 사상이라는 게 다 어떤 그런 걸로 나타나고 여기 나오는 어떤 뭡니까 이 순자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나옵니다. 예절. 그리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공동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홍익인간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먼데 우리 뭐 공동선은 얘기라고 샌델이 어떻고 여기 나오는 것 토마 피케트가 어떻고 그리고 뭐 존 로스의 정의론을 또 우리 다 떠들어야 됩니다. 이런 게 우리 국학 선배들이 다 얘기를 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에서 또 안재영의 신민족주의에서 더 높이 올라가면은 홍익인간의 구현같이 수미군평이 흥방보트평. 이 머리와 꼬리가 일정하게 하나가 되면은 나라가 흥하고 천하가 태평해진다는 게 이게 우리 어떤 신지비사에 나오는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도 있나라는 것에서 뭐 이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짧은 걸로 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심각하게 어떤 이 뒤집혀진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고개를 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